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듣기가 겁날 정도로 국내외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상상을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한테 이제 충격을 준 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계모가 아이를 때려서 죽인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인간 존중에 대한 그런 정신이 없나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또 이제 일들이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지만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실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한테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도 GNP가 2만 불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동을 외국에 입양하러 보내는 게 거의 3위 안에 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우리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이 부족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전쟁 때 외국에 보내어진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한국을 방문을 하고 한국에 방문하면서 조국의 정체성이랄까, 조국에 대한 애정이랄까 또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랄까 그런 거를 확인해 보려고 오는데 실망도 많이 하고 뿌듯하게 느끼는 일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어린애들이 이제 실망을 많이 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수많은 입양아들이 외국으로 가고 있다 이 점이죠. 그러면은 외국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미혼모가 낳은 애라든지 또는 부모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고아로 남은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애들은 그 나라에서 입양아를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다 입양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낳은 아이라야만 내 아들이고 남이 낳은 아들은 입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기르는 일은 정말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어떠냐? 입양을 해도 그냥 입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장애아만 골라서 입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자비한 마음이 아니면은 그야말로 인류애가 가득한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대보살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떻게 내가 낳은 아이도 장애아 같으면은 숨기고 싶어 하고 또 그 애를 평생 기르면서 부모가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수십 번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그 장애 아이하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뉴스에서 우리가 가끔씩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전혀 자기하고 피부 색깔도 다른 그런 나라 애를 데리다가, 그것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다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운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대자대비한 보살행위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 우리나라 애들도 입양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좀 산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만 있는 거지 정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이 그런 장애아를 보는 편견과 비뚤어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헬렌 켈러라든지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그런 분이 한국에 태어났으면은 과연 그런 인물들이 되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 개인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지, 주위 사람이 따뜻한 보살핌이나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죠. 그게 외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가령 예를 들면은 백남준 선생이 한국에서 계속 있었다라고 하면은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될 수가 없고, 뭐가 됐겠냐, 겨우 라디오나 고치는 전파상 주인이 됐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비디오 아트에서 세계적인 인물로 날 때는 그런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격려해주고 그거를 인정해주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우리 주위에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있고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발굴하지 못하고 그런 걸 알아주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인재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어디에서 성공하느냐? 거의 다 외국에서 성공하죠. 외국에서 알아줍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성공해봤자 뒤늦게 와가지고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전에 저는 10대 후반에 일본에서 공부한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문화재를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연구를 할 때 이제 오래된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어디 가서 사금팔이라도 이렇게 살 모양이면, 요즘은 골동품이 대단히 비쌌지만 그 당시 고려청자 접시 하나 이런 거 10,000원, 20,000원이면 좀 이렇게 금이 가고 한 거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용돈을 아껴서 그거 이제 수집한다고 가서 그걸 사면요, 골동품 집 주인들이 요새 고물상 비슷한 이런 집을 꾸미놓고 이제 지금은 골동상점에 가면은 제법 깨끗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야말로 고물상처럼 해가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접시를 하나 사면 어디에 사주느냐 하면요, 옛날에 그림이 얼룩덜룩한 그런 그림이 그리지가 있는 그런 종이를 꺼내와가지고 사줬단 말이죠. 그게 뭔가 이렇게 보면 인쇄물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다 그린 그림의 그런 거예요. 그런 포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뭔가 모르니까 그 이제 요즘 들어서 그게 민화라는 거죠. 근데 민화를 옛날에는 뭐에 썼느냐? 포장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민화 한 장에 여러 수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 당시에는 그걸 그냥 그렇게 그 가치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 그냥 뭐 이렇게 포장지를 사줬는데 어느 독일인 부부가 한국 와가지고 그 고미술 수집을 하면서 그 물건을 사주는데 보니까 그 민화에 사주거든요. 그래 호텔 방에 가져와서 그 민화를 딱 이렇게 펴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박물관에 가면 김홍도라든지 겸재정선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 보면 훌륭하다 이러면서 그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민중의 그림 그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세시화 예를 들면 그 설날에 그 바깥에 그런 그림이라든지 호랑이 그림이라든지 이 귀신들 오지 말라고 이제 부적 비슷하게 그런 그림 그리는 거 그게 이제 호랑이 그림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이 옛날에는 흔하게 이제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가치 없지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 이 우리나라 사람의 민족 정신이 그 서민들의 혼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림이 바로 그 민화 그림이죠. 그리고 독일 부부가 옳다구나 하고 그 비싼 이제 도자기 수집하는 대신에 그야말로 포장지로 쓰는 그런 미자들만 수집을 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민화들이 그 두 부부의 손에 들어간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부부는 이 민화를 가지고 독일에서 대규모 전시를 했습니다. 한국 그림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왜? 조형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미술학상에 유례 없는 정말로 뛰어난 형태의 그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의 눈으로 바라본 이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 화가하고는 또 전혀 다른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면은 20세기 초기에 그 큐비즘이라고 하는 그림 학파가 있는데 그 그림이 누구냐?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피카소입니다. 그 피카소가 보면 그리는 거 보면 사람 그리는 게 코가 여기 있으면 눈은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래야 되는데 뒤에도 있고 뭐 긴 눈 앞에도 있고 온갖 걸 이렇게 막 찌그러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죠. 3차원, 4차원 그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피카소 그림을. 그런데 우리 민화가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는 피카소보다 벌써 200~300년 앞서서 그런 그림을 우리 조상들은 그렸다라는 거죠. 그거를 독일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건 대단한 그림이다. 큐비즘보다 몇백 년 앞선 그림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독일에서 민화가 개최되고 난 뒤에 한국 그림 이 민화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우리는 뭘 느꼈냐? 아차, 이렇게 훌륭한 우리 그림이 우린 지금까지 눈이 멀어가지고 전부 포장지로 싸줬다는 거예요. 그걸 포장지 싸고 뭐잡니까? 다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남들이 좋다 해야 우리도 좋은 줄 알지. 우리가 먼저 우리 좋은 거 발견하고 좋다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외국 사람들이 한국 뭐뭐가 좋더라 이래야 아 그게 우리 거 좋은 거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린 모방 너무 잘합니다. 모방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어느 도시에서 뭐 만들어가 잘 된다더라. 그러면 각 동네마다 그거 흉내 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축제가 지금 봄이나 가을 되면 엄청 많습니다. 봄 되면은 뭐 저쪽에 순양이 뽑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네마다 마늘 아가씨 축제, 머선 축제, 뭐 온갖 축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축제 하는데 가보면 똑같습니다. 아가씨 뽑고 팔도 음식점 그거 다 내놓고 그 두 가지 뿌이거든요. 그게 우리 축제입니다. 근데 하는 행사 하는 거라는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또 저 순천에 그 송강사 옆에 제가 지금 송강사 왔으니까 순천 이야기는 순천 그 정원박람회 하고 나는데 정원박람회가 성공하고 나는데 지금 동네마다 그런 정원 만든다고 도시마다 그러고 있거든요. 공원 조그만 소규모 공원에도 만들자 그래 만들고 모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방도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 뭘 먹냐면 보니까 우리 그 휴게소 고속도로 그 가다 보면은 파는 호두과자하고 호두과자 없는 데는 없죠. 그다음 이제 찰보리빵 그거 없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그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가 야 일본 사람들 우리 흉내 내가 만들어 보아니다. 이래가 먹어봤는데요. 내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를 들면 찰보리빵 같으면 껍데기 그 빵 말랑말랑한 거하고 안에 그 팥 같은 거 드는데 이게 완전히 수준이 달랐습니다. 제가 일본 걸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그냥 만든 거고 일본에서는 먹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안에 들어간 팥하고 이런 게 딱 먹는 순간 이건 정말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정말로 정성을 들인 음식다운 음식이더라 이런 말이죠. 우리는 그거 만들어가 그 돈 받고 팔을 때는 정말로 한국 사람들 양심 저버렸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호두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먹는 그 호두과자의 그 촉촉함이라든지 안에 그 들어있는 그 내용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 수준이 우리하고는 달랐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 만들까요? 우리는 품질을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거를 내 손님들이 먹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다릅니다. 우리가 훌륭한 민족이고 우수한 민족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 국민들 정신 개조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빚이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나라 빚도 나라 빚이지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빚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빚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휴대폰 사죠. 휴대폰을 할부로 삽니다. 할부로 사는 순간 그 사람은 빚쟁이죠. 어린애들 휴대폰, 스마트폰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걔들도 다 빚쟁이들입니다. 그거 현금 다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할부로 사잖아요. 그 할부로 사는 순간 그게 빚쟁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다 빚쟁이라는 뜻이죠. 할부금 갚을라 거의 다 갚아가지고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돼 그것도 사야 됩니다. 그거 안 사면요, 내가 정보에서 뒤떨어지고 뭐에 생활에서 뒤떨어지는 것처럼 급하게 또 그거 삽니다. 멀쩡한 휴대폰도. 그죠?
그게 제 현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너무나 1년도 안 돼가 휴대폰 바꾸거든요. 저도 스마트폰을 샀는데 2년 만에 저는 더 오래 쓰고 싶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 가가 고치러 가니까 그 고치는 데서 뭐라면 스님 이거 고치지 마시고 그냥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할부로 사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무제한으로 하면 6만 원씩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6만 원씩 나가는 데다가 뭐 좀 쓰고 나면은 그 7, 8만 원씩 훨씬 스마트폰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바꿨습니다. 이거 한 달에 15,000원 냅니다. 그리고 통화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문자 보내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는 방에 가서 컴퓨터 보면 되죠. 이걸로 볼 필요 뭐 있습니까? 요새는 어디 가든지 컴퓨터 다 있습니다. 인터넷 하고 싶으면은 그냥 지나다가 카페에 들어가도 그 컴퓨터 다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낭비할 필요 있냐? 그 시간 한 달에 15,000원 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이거요. 근데 이게 2년 만에 고장 나겠습니까? 이거 절대 고장 안 납니다. 5, 6년씩 쓰거든요.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정보를 필요한 우리 셀러리맨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순간순간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거를 사용하고 낭비하면서 빚쟁이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개인의 부채는 나라의 부채가 되고 나라의 부채가 많아지면은 국민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빚도 재산이다라는 말 그건 말뿐입니다. 빚 좋게 살고입니다. 빚은 빚이지 그게 무슨 재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근검전략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면은 그런 전략하는 정신 이런 것부터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생각과 사회를 바라볼 때 편견 없는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사회 이런 그런 안목들을 키워야 나라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마경에서 하는 이 수보리 존자의 공양이라는 이 내용도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여러 가지 이 전개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 하나는 뭐냐면 평등심이거든요. 평등심은 뭐냐면은 장애우도 평등한 마음으로 우리 정상인처럼 볼 줄 알고 또 그런 이번에 계모 학대 아동 학대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런 그 집에 시집을 갔으면 그 아이도 내 아이들처럼 볼 줄 아는 그런 평등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과 교육을 안 받아 놓으니까 그 애가 나무 애로 비고 원수같이 보이는 거죠. 이것도 다 그 사람의 품성도 품성이지만은 교육도 기인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비심과 동정심을 키워놓으면요, 그 사람이 커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평등심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그 평등심이 바로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유마거사가 수보리 존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공양을 받으려면은 공양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냐라고 할 때 평등심을 우선 가져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집에서도 여러분들 공양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서 길을 갈 때 보도블록 잘 깔린 길 그거는 내가 세금을 낸 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공양 낸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 낼 때
우리 모두 잘 살게 하는 건데 그거 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공양 올린 거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사는 거는 대한민국이 우리한테 공양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공양이 집에서 밥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공양이 아닙니다. 전기불 하나 이것도 공양이고 길거리 가면서 우리한테 쾌적하게 해주는 모든 것이 다 공양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점심 먹으러 갔을 때 그 점심 한 그릇 내 돈 내는 거지만은 그 주인이 그 영업 안 하면 우리 못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공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공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공양을 평등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공양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양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죠. 자, 공양은 우리가 받는다라는데 우리는 동시에 늘 주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단어 중에 준다라는 단어라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들한테 공양을 받는 동시에 우리 남들한테 공양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줍니까? 남이 이야기할 때 들어주지요.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뭘 보여줄 때 우리는 봐줍니다. 먹어줍니다. 그러니까 준다는 가줍니다. 전부 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남들한테 공양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공양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무한하게 남한테 공양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양 줄 때 정성이 안 들어가서 그렇죠. 주기는 합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한테 항상 강조하신 게 뭐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공양 받는 일이다. 여러분 절에 오셔가지고 보시하고 또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이런 것이 그런 행위들이 공덕의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양하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 이건 뭘 부처님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옷이고 하나는 바루대입니다. 밥 담는 그릇. 왜? 공양을 위해서. 한때 부처님이 어느 날 공양을 가셨는데 탁발하러 가셨죠. 근데 탁발하는 그날 따라 7집을 이제 늘 부처님 공양을 이제 얻으러 다니셨는데 그날따라 맨 마지막 집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어느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집까지 가셔가지고 밖에 서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공양을 이제 자기가 아침을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밖에 그림자가 얼렁거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부처님 오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한센병이 요즘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불렀죠. 그 문둥병 환자인 그 할머니가 이제 문둥병을 있기 때문에 외따로 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그 부처님 오셨으니까 먹을 것을 드려야 되는데 아침을 자기가 이제 먹으려고 준비를 한 게 어제 이웃집에서 얻어온 떠물이 있었는데 그 떠물을 드리려고 제가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드리는 순간 자기의 엄지손가락에 한센병 걸린 손가락이 썩은 것이 그 부처님의 바르대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붙는 순간에.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썩은 그 손가락이 떨어진 거를 버리셨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둥병 그 걸린 분이 그 보니까 자기 손가락이 없는 걸 보니까 아이고 내 손가락이 부처님 바로 때 떨어졌구나. 그때 알아. 그래 그 부처님 발이 엎드려서 참회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대의 공덕은 매우 뛰어나다. 그 진심으로 공양 올린 거기 때문에 아무런 허물이 없고 그 마음이 진실한다면은 그대의 몸이 본래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노인의 몸이 완전히 문둥병이 난 몸으로 회복이 됐다. 이런 말이 그 불경에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평등하게 받으셨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 집을 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집을 기피하지 말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7집을 차례로 가되 어떤 집이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가라. 이런 말씀. 이거는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가섭존자의 걸식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죠. 걸식은 평등하게 하라. 근데 그 걸식만 평등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공양물에 대해서는 평등한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받는 그런 공양들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평등한 마음을 지니라는 그런 그 숙제 아래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 평정심이라는 것이 마음을 그냥 평등하게 이렇게 가지면 그건 뭐 어려운 일이겠느냐? 그건 사실은 그런데 중생심이라는 게 분별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평정심 가지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정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심이라는 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기 때문에 그 사나운 말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래서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정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평정심을 그런 식으로 해서 키워나가야 마침내 우리는 마음이 정화가 돼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공자님이 나이 40이면은 불혹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불혹이란 말이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가 한 40쯤 되면요.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은 젊을 때는 그 말에 솔깃하고 그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그 말에 끄달리기도 하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은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에 대해서 그 말 뒤에 있는 그 진실을 알아내는 그게 나이 40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불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40대에도 그 정도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넘치고 이랬는데도 마음들이 안정이 안 되고 평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의심하고 그 사물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달관하는 일이 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평등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꾸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닦아나가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이 유마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마경은 제가 처음 말씀드릴 초두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유마경이야말로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어떤 책보다도 더 좋은 게 바로 유마경전이고, 또 유마경은 스님네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고 우리 여러 처사님이나 보살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전이기 때문에 세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경전이라는 거죠. 이 경전 안에는 세상을 보는 안목과 도덕과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유마경을 국민 텍스트로 해서 이걸 교육을 해야 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 교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내용이야말로 정말로 그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키워서 그 마음을 모든 사람한테 또 온 누리에 회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전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평등심을 키우는 것,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하지만은 이웃과 더불어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을 선한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유마경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눈 수술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눈이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돋보기 좀 쓰겠습니다. 세종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수보리여, 그대가 저 유마의 문병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의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바이샬리에 사는 유마의 집에 밥을 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의 바루에 좋은 음식을 가득 채우고 나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덕수보리여, 만약 그대가 음식의 평등성에 의해 일체 존재의 평등성을 알고 일체 존재의 평등성에 의해, 자, 여기도 계속 평등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부처님의 본연의 평등성까지 깨달을 수 있다면 부디 이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공양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굶으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렇게 부처님의 평등성까지 깨달으면서 그래야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공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 뿐입니다. 이런 분은. 그런데 왜 유마거사가 수보리 존자한테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도 사회에 이 출가를 하고 나면은 스님들에 대한 존경은 대단하거든요. 어느 정도 대단하냐? 그 단면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교가 불교가 대가 있는 나라는 스리랑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는 스님들이 얼마나 존중하느냐면요. 예를 들면 태국에 가장 존경받는 국왕이라고 불리는 포미폰 국왕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단히 이 태국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아마 엘리사 여왕보다 더 존경받는 왕이 그 포미폰 국왕일 겁니다. 그분은 그 국민들을 위해서 대학도 농가대학을 가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가 해서 벼라든지 이런 것도 종자도 연구하고 이래가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살은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극진한 존경을 받는 왕이 살아있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릴 때 어떻게 올리느냐? 예를 들면 저기 문에서 스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까지 공양물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공양물을 이렇게 번뜩 들고 이렇게 걸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문에서부터 그 스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까지 무릎으로 기어서 공양물을 들고 옵니다. 그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 그래서 그 공양물을 머리 있는 그 위로 밑에 땅으로 내려줄 않습니다. 그 공양물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리고 80이 넘은 노인인데 옆에 그 신하들이 있는데도 그 신하들 보고 직접 그 공양물을 들으라 소리 안 합니다. 자신이 그거 아무리 무거워도 자신이 직접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무릎으로 기어서 스님한테까지 와서 공양물 올립니다. 그 정도로 성가에 대한 존경심이 극진하죠. 근데 그대로부터 부처님 계실 때부터 그 신자들이 스님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또는 성가에 공양 올릴 때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공양을 받고 지내니까 얼마나 속으로는 수행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그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뻣뻣하게 보이죠. 근데 실제 그 스님들하고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요, 스님들이 굉장히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공양물을 받고 하는데도 절대 교만한 그런 걸 생각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 저는 이제 태국 가서 의아하게 생각한 게, 신도들이 합장해서 인사를 하는데 스님들이 안 받고 그냥 가요. 그리고 절을 해도 같이 우리는 합장하고 맞절을 이렇게 답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태국 같은 데는 그런 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런가 물어봤습니다. 좀 건방지지 않나?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그 나라 전통이라 그래요. 그대로부터 절을 이렇게 예를 할 때는 예를 그냥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는 것이 그게 그 사람들 예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래 했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스님 도도하다 하더라 뭐 이런 말들이 아마 돌겠죠. 어쨌든 그쪽 나라에는 그렇게 해서 공양하는데 그래도 스님들이 겸손하고 아주 부드럽게 짝이 푼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같이 인사하면서 더 뻣뻣하죠.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스님 이 유마 거사는 마음을 한번 뒤지고 싶은 거죠. 뭡니까? 평등심. 자, 그러면 뭐 중생의 경계와 그 성가의 경계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평등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유마거사가 수보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열애의 평등심까지 그걸 알 수만 있으면 공양 받으시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외아들처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평등심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큰 스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경각심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우리 성가도 특히 우리 한국의 성가도 평등심을 가진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불자님들이 앞장을 서셔서 불교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스님들한테만 불교를 맡길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앞으로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정진하고 불교를 더
신모하게 믿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스님들은 수행하는 분이고 여러분들은 포교하는 분들입니다. 스님들한테 포교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왜? 스님들이 포교를 맡는 순간요, 돈과 연관이 되고 이권과 연관이 되고 사회의 모든 복잡한 이런 인연들과 끈이 엮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암투가 일어납니다. 스님은 수행에 정진하고 신도가 포교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유마거사가 가르치는 평등심을 본받아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런 불교의 시대가 열리도록 그렇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